제4장 동전 탐지기로 찾는 행복. 인간이 현재 가진 신체적 모습과 생각, 감정, 이는 우연히 갖게 된 특징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모두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된 특성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감정은 생존에 어떤 도움을 줄까? 다시 말해 인간은 왜, 또 무엇을 위해 행복감을 느낄까?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학계에서도 아직 이 질문에 대해 별로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까지 심리학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았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걸맞은 해답을 제공했다. 어떻게 성격이 형성되었는지, 입체감은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러나 최근 심리학의 진화론적 관점이 확산되면서 왜?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여기저기서 던지기 시작했다. 왜 아기들은 귀엽게 생겼을까? 왜 인간은 뒷담화를 할까? 왜 남자와 여자는 뇌는 그토록 다를까? 행복에 대해서도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가?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내 생각을 밝히기 전에 독자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인간은 왜 행복감을 경험할까? 행복하면 좋으니까, 혹은 중요하니까 같은 성의 없는 대답은 정중히 사양한다. 오랜 시간 행복을 공부했지만 나도 행복은 왜? 라는 질문을 진호란을 접하면서 갖게 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특히 행복은 미움, 감사, 느림이라는 공허한 지침들의 지침이들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다. 좀 더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은 생존 확률을 최대화하도록 설계된 생물학적 기계고 행복은 이 청사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 개 한 마리를 등장시켜보자. 개에게 인간은 조물주나 다름없다. 불과 1만 5천 년 전만 해도 개라는 동물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이 일부 온순한 늑대들과 조심스러운 교류를 시작했고 그 후 인간이 그 늑대로부터 다양한 품종의 개를 탄생시켰다. 식용 목적의 치와와, 사냥도우미 리트리버, 영혼이 담긴 스누피를. 그래서 개들의 단군 신화에는 인간이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어찌 그토록 인간에게 충직할 수 있겠는가? 온종일 방구석에 금붕어와 함께 내버려둔 주인을 매일 저녁 날뛰며 반겨주니 말이다.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무척 이기적이다. 눈썰매를 끌라 하고 마약 탐지를 시키고 집 지키는 것도 모자라 온갖 쓸데없는 개인기까지 보여달라고 조른다. 신문도 몇 번 물어다 주고 두 발로 서서 놀아주지만 항상 더 엽기적인 것을 원하는 눈치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사는 주인을 만나면 서핑을 강요당할지도 모른다. 이건 뭐 끝이 없다. 하지만 이 철없는 개 주인의 입장은 이렇다. 공놀이도 하루 이틀이고 뭔가 기막힌 재주를 가리키고 싶다. 미개척 분야인 서핑을 택한다. 문제는 어떻게? 서핑은커녕 바다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는 개를 어떻게 서퍼로 만들 수 있을까? 다행히 주인은 자기 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특이하게도 그것은 새우깡이다. 갑자기 희망이 생긴다. 주인은 새우깡의 힘을 빌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단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개가 물가로 오면 새우깡을 주고 그 다음엔 물에 발을 담그면 준다. 여기까지 숙련되면 개가 서핑보드에 올라와야 새우깡을 주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준다. 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조형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비둘기가 탁구를 치고 개가 피아노를 치게 만든다. 조형, 쉐이핑. 결국 개는 서핑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새우깡의 절대적 역할이다. 이렇게 특정 반응, 서핑에 필요한 단계적 행동들을 증강시키는 자극을 심리학에서는 강화물이라고 부른다. 새우깡이라는 이 강력한 강화물이 없다면 개의 서핑 묘기는 탄생할 수 없다. 묘한 점은 이것이다. 개는 서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서핑을 하고 있다. 개의 유일한 관심사는 새우깡이었고 이것을 먹기 위한 행동이 어느새 서핑으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그러면 개는 왜 그토록 새우깡을 먹으려고 했을까? 새우깡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개의 뇌에서 유발되는 쾌감 혹은 즐거움 때문이다. 개는 이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새우깡을 계속 원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의 누적이 서핑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실 나는 개도 서핑도 관심 없다. 하지만 이 예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적 속성을 아주 쉽게 설명한다. 한마디로 행복의 본질은 개에게 서핑을 하도록 만드는 새우깡과 비슷하다. 차이점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서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점이다. 서핑과 생존, 차원이 다른 두 목표지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개 주인이 사용한 수단은 새우깡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연은 기막힌 설계를 했다. 내 생각에 개에게 사용된 새우깡 같은 유인책이 인간의 경우 행복감이다. 행복감, 쾌감이다. 개가 새우깡을 얻기 위해 서핑을 배우듯 인간도 쾌감을 얻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보자. 인간이 음식을 먹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얼어붙은 손을 녹일 때, 아, 좋아, 행복해 라는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또다시 사냥을 나가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먼 옛날 어떤 남자가 고기나 여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의 나이테를 셀 때만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치자. 눈만 뜨면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나무를 자른다. 그는 성인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살아남는다 해도 나이테 동호회에서 어느 정신 빠진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다. 우리는 이런 기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자들의 후손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 중 일부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이다. 무엇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아 성취? 아니다.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한마디로 느낌이 완전 굿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이 된 자들은 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고 또 느끼기 위해 일평생 사냥과 이성 찾기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게 된다.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창한 포부 때문이 아니라 개가 새우깡을 통해 얻는 쾌감을 인간도 최대한 자주 많이 느끼기 위해 고기와 이성에 몰두한 것이다. 덕분에 그들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 성공적으로 유전자를 전달했다. 행복감을 인간이 왜 느낄까? 라는 질문으로 이 챕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했을지 궁금하다. 나의 간결하고도 건조한 답은 생존, 그리고 번식이다. 아무리 쥐어짜봐도 낭만이라고는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이런 얘기를 나는 왜 굳이 주장하는가? 지금까지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을 너무 로맨틱하고 관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이런 행복 신비주의가 탄생했을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그는 행복이 최상의 선이라고 규정하며 존재의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행복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생각이다. 모든 것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다. 다만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벌집을 비집고 들어가 벌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으면 그 녀석들은 아마도 한 목소리로 꿀이라고 외칠 것 같다. 역시 틀렸다기보다는 벌의 관점에서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대법칙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쓰는 확성기를 대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주목. 인간과 벌, 특히 인간, 모든 생명체의 최종 목적은 행복도 꿀도 아니란다. 오직 하나, 생존이다. 그렇다. 생명체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이유도 벌, 선인장, 꽃게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다.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행복과 연결시키면 당연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행복은 삶의 최종적인 이유도 목적도 아니고 다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다. 행복은 생존을 위한 도구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여전히 아리송할 것이다. 새우깡에 밀려 아직까지도 이 도구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행복이 생존을 위한 도구라면 이 도구는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다시 한번 예시의 힘을 빌리자. 혹시 동전 탐지기라는 기계를 본 적이 있는지? 캘리포니아 해변 근처에서 몇 년간 살았던 적이 있다. 가끔 해변가에 나가면 귀에 헤드폰을 끼고 쇠꼬쟁이로 모래를 들쑤시며 다니는 사람들을 보곤 했다. 남들이 해변에 흘린 동전이나 반지 같은 귀중품을 찾는 무척 한가한 분들이다. 이들의 필수 장비가 동전 탐지기다. 동전 탐지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탐지기에 걸린 긴 쇠막대가 금속에 가까워지면 헤드폰에서 신호가 울린다. 삐 소리라고 하자. 동전에 가까워질수록 크고 빠르게, 즉 삐 소리는 기계의 주인이 찾는 동전이라는 목표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주인이 찾는 것은 동전이고 신호음은 그것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이다. 자, 여기서 좀 황당한 상상을 해보자. 어떤 최신형 동전 탐지기가 등장해 동전이 접근할 때 삐라는 신호음 대신 중독성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고 하자. 혹시 이런 경우 동전을 찾게 해주는 신호 자체에 매료되는 사람은 없을까? 아니, 한 발 더 나아가 음악 대신 아예 뇌에 미세한 쾌감을 준다면 규격이 전도되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탐지기의 주인이 자신의 원래 목적보다 그 목적을 위한 신호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말이다. 황당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행복을 쫓는 우리 모습이 어쩌면 이 같은 주객 전도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우리 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일종의 동전 탐지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찾고 있는가? 동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찾는데 그게 뭔지는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자. 어쨌든 이 중요한 보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뇌 또한 어떤 신호를 방출해야 한다.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소리로는 부족하다. 훨씬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한번 경험하면 그 신호에 중독될 만큼 그런 것이 있을까? 심리학사에 남은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다.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스와 피터 밀러는 귀의 학습 행동 연구 중 우연한 발견을 했다. 실수로 귀 뇌의 시상 하부를 미세한 정극으로 자극했는데 이후 쥐들은 이 자극을 받았던 장소로 계속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곳에서 뭔가 대단히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상황을 다시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쥐들이 되돌아가려는 그 장소에서 뇌의 쾌감센터가 우연히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스스로 쾌감센터를 자극할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주고 쥐의 행동을 관찰했다. 자위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 쥐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지렛대를 두드렸다. 한 시간에 무려 7,000번을 두드리다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쥐들이 생겨났다. 지렛대를 누르기 위해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는 바닥을 건너기도 하고 어미쥐들은 갓 태어난 새끼들도 잊은 채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검붕어, 원숭이, 돌고래의 뇌에서도 이런 쾌감센터가 발견됐다. 모든 동물의 뇌가 가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쾌 혹은 불쾌의 경험을 즉각적으로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이 느끼는 쾌감은 뇌의 여러 부위가 만들어내는 합작품이지만 이 역시 시상하부가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쥐와 마찬가지로 쾌감과 연합된 경험을 기억 속에서 확실히 남겨놓는다. 첫사랑, 그때, 그곳,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든다. 나의 쾌감 전구를 울리는 것 중 하나는 평양냉면이다. 평양냉면 지렛대가 없길 다행이다. 쾌의 느낌에 우리가 붙이는 명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기쁘다, 재밌다, 통쾌하다, 즐겁다, 신난다, 좋다. 그러나 모두 쾌가 원료인 경험이고 이들은 행복감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된다. 이런 쾌의 전구가 켜지며 발생하는 여러 미세한 감정을 묶어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정서라고 한다. Pleasant emotion, 반대로 불쾌의 바탕을 둔 여러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을 묶어 부정적 정서라고 부른다. Unpleasant emotion. 문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쾌 혹은 불쾌의 두 바구니 중 하나에 반드시 담긴다. 그래서 힐랍 시대의 철학자로부터 오늘날 행복 연구자들까지 쾌와 불쾌의 상대적 비율을 행복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많은 현대인의 삶이 행복 관역을 제대로 못 맞추는 이유가 쾌락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 다시 다루게 될 포인트다. 왜 모든 동물은 쾌와 불쾌의 잣대로 경험을 나누는 것일까? 생존과 밀접한 결정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다. 쾌와 불쾌의 신호는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응원한다. 뱀, 절벽, 사기꾼, 썩은 음식, 치명적인 위험들이다. 이때 우리의 뇌는 두려움이나 역겨움 같은 불쾌의 감정을 유발시켜 위험하니 피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감정은 그 어떤 매체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위험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비옥하지만 가보지 않은 낯선 땅, 매력적인 이성, 절벽에 붙어있는 꿀이 가득한 벌집, 지금 당장 손에 쥐지 못한다고 실신하는 것은 아니다. 허나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번호표를 쥐고 기다린다고 갖게 되는 것도 아니다. 두렵지만 길을 나서야 되고 고단하지만 10번을 찍어봐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의욕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노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보상이 필요하다. 쾌감을 유발하는 정서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 희열, 성취감, 뿌듯함, 자신감, 이런 치명적 매력을 가진 경험을 한번 맛보면 또다시 경험하고 싶어진다. 그것을 유발시킨 모든 사건, 물체, 장소, 사람을 또 찾아 나선다. 올스와 밀러 실험의 쥐들처럼 스스로 인식하든 못하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기적인 생존 확률은 높아진다. 간단히 요약하면 쾌와 불쾌의 감정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주는 생존 신호등이다. 불쾌의 감정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몇 번은 운 좋게 살 수 있어도 결국에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다. 쾌의 감정들은 파란 신호등이고 행복은 이런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생존에 유익한 활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계속 매진하라고 알리는 것이 쾌의 본질적 기능인 것이다. 정리를 해보자. 우리 뇌도 동전 탐지기처럼 뭔가를 찾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인가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것을 찾으려는 의욕이 필요하고 또 그 목표물에 얼마나 적금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필요하다. 우리 뇌가 발생시키는 쾌감이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행복한 사람은 쉽게 말해 이 쾌감 신호가 자주 울리는 뇌를 가진 자다. 동전 탐지기의 신호가 아무 때나 울리지 않듯 행복 전구도 선별적으로 켜진다. 질문은 이렇게 좁혀진다. 그렇다면 우리 뇌의 행복 전구는 언제 그리고 무엇에 접근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켜질까? 옥수수 알갱이들이 뜨거운 불을 만나야 팝콘으로 터지듯 우리 뇌의 행복 전구들도 찾고 있는 그것에 접근할 때 켜진다. 뇌가 꾸준히 찾는 그것 혹은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뇌의 유일한 관심사는 생존이라는 점이 결정적 힌트다. 행복 전구는 언제 켜질까?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와 같은 질문이다. 4장